어느 겨울밤 지나가던 가난한 선비가 담벼락 아래 얼어 죽어가던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말도 못하는 거지였습니다. 모두가 말렸습니다. 벙어리 거지를 왜 거두냐고 말이죠. 그래도 가난한 선비는 그 여자를 등에 업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봄이 되자 아내로 삼았고 이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빈 쌀독에 쌀이 찼습니다. 새 책이 쌓였습니다. 허물어지던 집이 일어섰습니다. 말 한마디 못했던 여자의 정체. 사실 그녀에겐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한양에서 사흘 거리쯤 되는 산골 고을에 이도원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6, 글은 제법 읽었으나 집에는 읽다 해진 책 몇 권과 바람이 드나드는 토담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사방 이웃 중 그보다 가난한 집이 없었습니다. 봄이면 보릿고개가 무서웠고 여름이면 장마 때 지붕이 새서 두 눈 뜨고 밤을 새웠으며 가을이면 수확이라는 것이 없었으므로 쌀독은 늘 허공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야 하는데 노잣돈조차 없고 밥을 지으려 해도 쌀독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뒤에서 혀를 찼지요. 저 선비 글 읽는다더니 밥은 글로 지어 먹나. 쯧쯧.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도원은 배가 고파도 책을 폈고 추워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글로 이름을 세워라. 그것이 우리 집안이 다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도원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굶는 날에도 붓을 잡았습니다. 언젠가 과거에 급제해 부모님 산소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으며 그는 날마다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가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 그리고 이 가난이 끝나지 않으면 아무리 글을 읽어도 소용이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책 살 돈이 없었고 가을이 오면 과거 치를 노잣돈이 없었습니다.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면서도 그는 붓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도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섣달 보름 무렵 바람이 칼날처럼 불어오는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컴컴했고 별 하나 보이지 않았으며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조한 바람이 온 마을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도원이 땔감을 구하러 마을 어귀까지 나갔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길 한쪽 담벼락 아래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지나가던 진보따리인가 싶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허름한 삼배 옷 한 겹에 맨발, 얼굴은 때가 켜켜이 앉아 있었고 손발은 동상으로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얼굴을 덮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은 간신히 뜨고 있었고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도원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자기 집에도 남은 양식이 없었으니까요. 아궁이에 불 한번 제대로 떼기도 버거운 처지였습니다. 이 여자를 데려가 봐야 자신도 함께 굶을 뿐이었고 도원의 발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눈이 도원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소리도 없이 표정도 없이 그저 눈동자가 천천히 도원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그 눈에는 애원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더라도 괜찮다는 듯이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을 탓하는 것을 포기한 눈이었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도원은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을 것만 같았지요. 아무 말 없이 여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집으로 데려와 아랫목에 눕히고 부엌에서 남은 좁쌀을 긁어 모아 미음을 끓였습니다. 여인은 처음엔 의식이 가물가물한 듯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도원은 여인의 발을 천으로 감싸주고 아랫목 군부를 더 세게 떼었습니다.
그 불에 들어갈 나무가 마지막 땔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여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원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열려고 했습니다. 입술이 달싹이고 목에서 무언가 올라오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인지 살아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눈만큼은 무척이나 또렷하고 깊었습니다. 도원이 미음 그릇을 내밀자 여인은 두 손으로 받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감사 인사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몸이 조금 회복되자 도원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갈 곳이 있소?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은?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 여인은 잠시 멈추더니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무언가를 그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듯 아니면 글자로 표현할 이름이 없는 듯 그것도 아니면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오래전에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그녀는 한참 손가락을 바닥에 댄 채 아무것도 쓰지 못하다가 손을 거두었습니다. 도원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찬바람 소리만 가득했고 마당을 한번 내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으시오. 내가 가난하여 드릴 것이 변변찮으나 최소한 이 추위에 얼어 죽는 일은 없을 것이오. 여인은 눈을 들어 도원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했습니다. 깊은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선비가 거지를 데려왔다더라. 게다가 벙어리라더라.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글 읽은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말이죠. 도원의 먼 친척 어른 하나가 찾아와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내보내게. 자네가 나중에 과거라도 보고 출세할 양이면 처자리가 중하지 않은가. 벙어리 거지를 아내로 맞았다는 소문이 퍼지면 자네 앞길이 막힌다네. 도원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벙어리라 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저 말을 못할 뿐이지 사람 됨됨이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앞길이야 제 발로 걷겠습니다. 친척 어른은 혀를 차며 돌아갔습니다. 도원은 그 등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도원이 들어오자 연희는 얼른 고개를 숙였지만 도원은 그녀의 눈이 붉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 밥상을 차리면서 여인 앞에 국을 한 그릇 더 놓았습니다. 봄이 오고 도원은 그 여인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여인이었기에 도원은 직접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연희라고요. 소리 없이 왔으나 결코 가볍지 않은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이름을 듣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운 미소였지만 도원은 그것을 보고 왠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연희는 이상한 아내였습니다. 아니, 이상하다기보다는 남달랐습니다. 낮에는 집 안팎을 조용히 쓸고 닦고 정리했습니다. 마당이 얼마나 깨끗이 쓸렸는지 이웃집 안악들이 지나가다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였습니다. 도원이 글 읽는 소리를 방해하지 않으려 발소리조차 죽여 다녔습니다. 도원이 책상 앞에서 이마를 찌푸리고 있으면 어느새 따뜻한 물 한 사발이 조용히 옆에 놓여 있었고 먹이 다 다르면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게 새먹이 벼루 곁에 얹혀 있었습니다. 도원이 책을 읽다 깜빡 졸면 어느새 얇은 이불 하나가 어깨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모두 연희가 한 일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소리 하나 내지 않고요. 도원이 깊은 잠에 드는 새벽 무렵이면 연희는 일어났지요. 조심스럽게 숨소리조차 죽이고 일어나서는 골방 한쪽에 앉아 무언가를 했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고 무릎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도원이 어쩌다 눈을 떠보면 연희는 항상 뭔가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의 눈길을 느끼면 이내 감추어 버렸습니다. 도원은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연희가 대답을 못할 것이 뻔했고 그보다도 물어보는 것이 어쩐지 실례인 것 같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시간이 있는 법이니까요. 도원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도원이 눈을 뜨자 연희가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두 손으로 공손히 그러나 눈빛에는 무언가 기대하는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원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명주 한 필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연희는 눈짓으로 마을 장날을 가리켰습니다. 팔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원은 반신반의하며 장에 나갔고 명주 한 필이 생각보다 꽤 좋은 값을 받았습니다. 상인이 명주를 뒤집어 보고 빛에 비춰보고 손으로 비벼보더니 눈을 빛냈습니다. 이것 어디서 났소? 짜임새가 예사 솜씨가 아닌데. 도원은 대답 대신 그저 웃었습니다. 명주를 판 돈으로 그달 양식을 겨우 채웠습니다. 그 뒤로도 연희는 달마다 한 번씩 조용히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어떤 달은 삼배였고 어떤 달은 곱게 수놓인 수저집이었으며 또 어떤 달은 버선코 하나하나까지 정교하게 완성된 버선 10켤레였습니다. 도원이 장에 내가면 상인들이 눈을 빛내며 달려들었습니다.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고들 만족해했죠. 수저집 하나에 수놓인 모란 꽃이 어찌나 정밀한지 꽃잎마다 이슬이 맺힌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동네 어느 친방 나인 출신이냐며 묻는 이도 있었습니다. 도원은 집에 돌아와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는 방바닥에 조용히 앉아 실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긴 손가락이 실 위를 움직일 때면 마치 물 위를 스치는 제비 날개 같았습니다. 부드럽고 빠르고 그러나 조금도 헛되지 않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도원은 그제야 밤마다 연희가 무엇을 했는지 알았습니다. 아무 말도 묻지 않았고 그날 저녁 밥상 위에 연희가 좋아하는 취나물 무침을 몰래 더 얹어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서로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말 대신 밥상 위에 나물 한 가지를 더 놓는다거나 글씨 대신 눈빛으로 설명 대신 손짓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긴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후 3번의 겨울이 지났습니다. 도원의 집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바람이 새던 토담집 벽이 새 흙으로 메워졌고 뚫려있던 창호지가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빈 쌀독에 쌀이 차기 시작했고 책상 위에는 새 책들이 하나둘 쌓였습니다. 부엌에는 장작이 넘쳐났고 처마 밑에는 고추가 묶음묶음 달렸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조그마한 텃밭도 생겼습니다. 연희가 심은 상추와 쑥갓이 봄이면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가난한 선비집이 요즘 형편이 좀 나아진 것 같지 않나? 그러게 그 벙어리 색시가 뭔가 하는 모양이야. 소문이 퍼지자 한양의 큰 포목상 하나가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연희가 짠 명주와 수놓은 물건들이 이미 여러 상인을 거쳐 한양까지 흘러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상인의 전갈은 간단했습니다. 솜씨 있는 분의 손길이 필요하다. 우리 포목전과 거래를 텄으면 한다. 값은 후하게 치르겠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원은 연희에게 그 전갈을 읽어주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듣더니 눈을 들어 도원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원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당신이 만든 것이니.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의 손이 만든 물건들은 한양 포목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많아졌지만 일꾼을 쓰지도 않고 여전히 혼자 만들었으며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밤마다 골방에 앉아 실을 풀고 묶고 바느질하고 술을 놓았습니다. 그 손에서 나온 것들이 한양 반가의 안방에 들어가고 국나인의 손을 거쳐 내전 깊숙이까지 들어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중전 마마 침소에 연희가 수놓은 백엔니지 놓였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이 터무니없지 않다는 것은 연희의 손을 직접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일이었습니다. 도원의 집 마당이 넓어졌고 뒷마당에는 우물이 생겼으며 우물 옆에는 작은 장독대가 들어섰습니다. 사랑채가 새로 지어졌고 그 사랑채 벽에 도원의 책들이 가득 찼습니다. 해묵은 가난의 냄새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않는 법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제법 세력 있는 최진사라는 자가 연희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의 손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값어치가 크다는 것을 알아챈 것이지요. 최진사는 처음엔 점잖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자네 부인 솜씨가 대단하다던데 우리 집 친방에 들어오면 어떻겠나? 급여야 후하게 주지. 아내를 남의 집 일꾼으로 보낼 수 없다고 도원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후로도 최진사는 3번을 더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돈으로, 다음엔 땅으로, 마지막엔 협박에 가까운 말로 압박해왔습니다. 도원은 번번이 거절했고 최진사는 돌아갈 때마다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도원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가을에 있었고 미리 올라가야 했지요. 도원은 연희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혼자 고생이 많겠소. 최진사가 또 찾아오거든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시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 걱정도 없었고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도원은 그 눈을 보고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도한 자였습니다. 도원이 한양으로 떠난 지 사흘도 채 안 되어 그는 하인 2명을 앞세워 연희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여자이니 저항도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연희는 혼자였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연희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마당 쪽 인기척이 낯설게 느껴지자 연희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아니었고 이웃이 드나드는 발소리도 아니었지요. 기척이 2곳에서 났고 누군가 담을 통해서 마당으로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부엌 뒤편 작은 창을 통해 빠져나와 뒷담을 타고 넘어 뒷산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맨발이었지만 돌을 밟아도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죠. 하지만 집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들이 물러서지 않으면 연희 혼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산길을 내려와 마을 어귀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앉아있던 보부상 2명에게 다가갔고 낯선 여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손짓을 하니 보부상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희는 손가락으로 자기 집 쪽을 가리키고 2 사람이 담을 넘는 모양을 손으로 표현했으며 잡혀가는 신용을 해보였습니다. 보부상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몰라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때 연희는 저고리 안에서 작은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꽤 값나가는 물건이었고 연희는 그것을 2 사람에게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관아가 있는 쪽을 가리켰습니다. 보부상들은 비로소 깨달았고 2 사람은 즉시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연인의 집으로 포졸들이 찾아갔고 최진사의 하인들은 붙잡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부엌에는 아직 아침에 쓰다 남은 쌀뜨물이 식고 있었고 마당에는 최진사의 하인들이 급히 담을 넘다 떨어뜨린 집신 한 짝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집신 한 짝을 주워 담 밖으로 던졌습니다. 도원이 한양에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그는 이웃에게서 그 일을 전해 듣고 한달음에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연희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흰 무명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연희의 손이 그 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소? 연희는 돌아보더니 잠깐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친 데는 없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서 어찌 그리 잘 해냈소?
연희는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그깟 일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원은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연희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조용히 얹었습니다. 그때 도원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연희가 있었기에 자신이 버텨올 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마다 갈아진 먹이 없었다면 붓을 잡지 못했을 것이고 밤마다 짜진 명주가 없었다면 양식을 이을 수 없었을 것이며 집을 지킨 그 조용하고 단단한 사람이 없었다면 자신은 진즉 모든 것을 놓아버렸을 것이라는 것을요. 이듬해 봄 도원은 드디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방방곡곡에 방이 붙고 합격자 이름이 불렸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도원이 묵고 있던 한양여관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생들이 술을 가져왔고 먼 친척이라며 나타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도원은 그 자리에서 웃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은 이미 고을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새벽같이 말에 올랐습니다. 한양에서 고을까지 사흘길을 이틀 만에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말에서 내리자마자 대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연희가 마당에서 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희는 두레박을 올리다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었고 도원의 얼굴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연희가 그것을 읽었고 두 눈 가득 빛이 번졌습니다. 도원은 연희 앞에 가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급제했소. 연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혼자 공부만 한 것이 아니오. 당신이 밤마다 실을 뽑아 밥을 얻었고 당신이 위기를 피해 집을 지켰으며 당신이 새벽마다 먹을 갈아주었소.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소. 한 번도 모른 척한 것이 아니오. 다만 알면서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미안했소. 연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라는 듯이 말이죠.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진즉 포기했을 것이오. 그것만은 알아주시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도원이 먼 산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물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그런 솜씨를 배웠소? 궁궐 친방 나인들도 혀를 내두른다 하던데. 연희는 잠시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잠시 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나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도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작고 낡은 천조각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품고 다녔는지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천 위에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가는 실로 글자가 수놓여 있었습니다. 도원이 촛불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최연희 전주 최씨 친방 장인의 딸. 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말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수로 놓여져 있었지요. 연희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했지만 아버지에게 수를 배웠고 아버지의 손이 가르쳐주는 것을 눈으로 따라가며 몸으로 익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남겨졌으며 의지할 곳 없이 떠돌다 춥고 먹을 것을 없어 눈길 위에 쓰러졌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밤 선비님을 만난 것이라고요. 도원은 말없이 연희를 안아주며 따뜻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아주는 것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위로도 있었고 사과도 있었고 앞으로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 뒤로 도원은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굶는 날은 없었습니다. 관직에 오른 남편 덕에 이제는 실을 팔 필요가 없었는데도 연희는 여전히 골방에 앉아 실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 말없이도 세상에 무언가를 남길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손에서 나온 수들은 도원의 서재에 걸리거나 아이들 이불 끝에 새겨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새 아이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아들이었고 둘째도 아들, 셋째는 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말을 못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 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눈빛과 손짓과 표정을 읽는 것에 누구보다 능숙해졌지요. 이웃 아이들이 놀리러 오면 첫째 아들이 주먹을 쥐었고 둘째 아들이 앞에 섰으며 막내딸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언어는 소리가 없었지만 그 언어는 가장 따뜻한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자라면서 말이 많다고 해서 진심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원은 고을의 수령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돌아온 도원 앞에 연희가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도원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가 놓인 작은 천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겨울밤의 풍경이었습니다. 바람에 휘어지는 나무 한 그루, 그 아래 쓰러진 사람의 형상, 그리고 그 옆에 몸을 굽히는 또 다른 사람의 형상. 실 한 올 한 올로 연희는 그 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시울이 붉어질 뿐이었죠. 도원은 작은 천조각들을 사랑채 벽에 걸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저 수는 무엇을 그린 것이요? 도원은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가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의 그림이지요.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내 그 그림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수 안에 담긴 것이 말 없이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비가 진정으로 부자가 된 것은 과거 급제 그 이전 아주 오래전 그 겨울밤 바람이 칼처럼 불던 마을 어귀 담벼락 아래에서 얼어 쓰러진 한 여자의 손을 잡았을 때였다는 것을요. 가난한 사람이 가진 것을 나눌 때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이죠. 제 코가 석자인데 남의 사정을 챙기느냐고. 하지만 도원의 이야기는 조용히 묻습니다. 어쩌면 그 나눔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겠느냐고 말입니다. 이것이 말 못하는 거지를 아내로 삼은 가난한 선비가 진정한 부자가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